같은 공장에서 20년을 버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 시기도 같았고 맡은 공정도 같았으며 나이와 경력, 평가까지 거의 차이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둘 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고 누구도 이 둘의 미래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역할과 생활의 무게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변화의 신호를 보내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한 사람은 한번 드러나 보자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모두 합리적이었고 어느 쪽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승진이 갈리거나 월급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고 두 사람은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선택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로봇과 새로운 공정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익숙했던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서도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한 누군가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 는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대부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에 가깝습니다. A씨와 B씨의 차이는 재능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특정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몇 년 뒤 당신의 자리와 삶의 무게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020년을 전후로 제조 현장에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은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 로봇 협업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현장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실제로 교육 참여율은 30%를 넘지 못했고 70%가 넘는 직원들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게으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과 체력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야근까지 이어지는 현장에서 퇴근 후 다시 2시간씩 교육을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남은 시간은 휴식과 가족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고 그 방식으로도 품질 문제 없이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점에서는 누구도 이 선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봇과 디지털 전환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였고 당장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거부한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으로 보였고 현장은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이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택은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판단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대부분이 교육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위험하지 않아 보일 때,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교육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부했는가? A씨와 B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큰 기대 없이 한번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로봇 협업 교육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B씨는 20년 동안 용접 라인에서 쌓아온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들어와도 결국 품질을 결정하는 건 사람의 손이라고 믿었고, 지금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두 선택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한 뒤 매주 저녁 교육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2시간 동안 태블릿을 붙잡고 앉아 로봇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경고음이 울렸고, 로봇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밍 기초, 안전 설정, 작업 속도 조절 같은 내용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접하는 공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옆에서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버티는 모습을 보며 끝까지 과정을 마쳤습니다. 몇 년 뒤 그 교육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2025년 가을, 용접 라인에 협동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부품을 잡아주고 사람은 정밀한 작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태블릿이 놓였고 로봇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A씨는 익숙한 화면을 켜고 설정값을 입력했습니다. 용접 위치와 속도, 안전 거리를 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습니다. 로봇은 곧바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작업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반면 B씨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정 방법이 낯설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일부 직원들은 로봇 라인에서 빠져 단순 공정으로 재배치됐습니다. B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급여였습니다. 로봇 협업 라인에는 기술 수당이 붙었지만 단순 라인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경력임에도 월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교육을 받았느냐의 여부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보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개인의 태도를 넘어 일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의 공정만 파는 단일 전문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공정을 다룰 수 있는 다기능 인력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2020년대 들어 기업들이 다기능화를 추진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수요 변화가 빨라지고 제품 수명이 짧아지면서 특정 라인에만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공정의 물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그대로 놀릴 수 없었고, 회사는 사람을 공정 사이에서 유연하게 이동시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하나의 공정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을 쌓은 사람들에게 다른 일도 해보라는 요구는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C씨와 D씨의 사례는 이 갈림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20년 차 베테랑이었지만 C씨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기능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D씨는 나는 이 공정의 전문가다 라는 자부심을 선택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느니 체력을 회복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시장 상황 변화로 특정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D씨가 일하던 라인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인력 재배치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D씨는 한 가지 공정만 해왔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기 인력 풀, 이른바 웨이팅 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출근은 하지만 할 일은 없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되는 것은 기본급뿐이었고 소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C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립 공정을 경험해 두었던 덕분에 다른 라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급여와 역할은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냉혹합니다. 과거에는 한 분야의 깊이가 곧 안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동할 수 있는 폭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전문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구조로 바뀐 순간 단일 전문성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질문입니다. 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잘못이 아닙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고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안전과 임금, 근로 조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 전제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생길 때 회사는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별도의 팀을 꾸립니다. 이때 공식적인 기준은 늘 기술력과 소통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한 중공업 회사의 사례를 보면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던 일부 인원들이 선발되지 않았고 비교적 회사와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사람들이 프로젝트 팀에 들어갔다는 관찰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노조 활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경력에 남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 승진하거나 더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는 기회를 얻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반면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기존 현장에 남았고 역할과 경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회사의 변화에 협조적인 태도가 기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노조 활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원칙을 지킨 것이고 회사와 협력적인 태도를 택한 사람들은 경력 관리를 한 것입니다. 어느 쪽도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국면에서 기업은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게 되고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기회 격차로 이어진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누가 기회를 얻고 누가 밖에 남게 되는지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교육을 받아들였는가? 기존 역할을 넘어 다른 기능을 배웠는가? 그리고 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 세 질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쌓이면서 현장에서는 두 갈래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답한 사람들은 몇 년 뒤에도 같은 공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역할은 확장되었고 새로운 공정을 맡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득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들도 공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치는 바뀌었고 역할은 단순해졌으며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으되 중심에서는 멀어지는 경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거부한 사람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다기능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노조 활동을 선택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었고 당시 기준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었고 그 변화 속에서 선택의 누적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 질문 중 몇 개의 예라고 답하고 있는가? 그 답의 조합이 몇 년 뒤 나의 역할과 소득, 그리고 기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결과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교육을 듣고 다기능을 배우고 변화에 협력하는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퇴근 후와 주말의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희생되며 늘 다음 요구는 무엇일까? 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부품이 된 것 같다는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기존 방식을 지키는 선택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교육을 거부하고 한 가지 전문성에 집중하며 원칙과 기존의 리듬을 유지하면 당장의 삶의 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은 덜 지치고 개인의 시간과 건강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주변이 하나둘씩 이동하고 확장하는 동안 나만 제자리에 남아있다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선택 모두 비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는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냥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 선택 역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답을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택에 따르는 트레이드오프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넘어 IT, 서비스업, 사무직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다기능화, 협업 문화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회사가 던지는 질문의 본질은 같습니다. 변화에 응답할 수 있는가,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방향과 얼마나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직무의 이름과 연차가 안전망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필요한 공식은 단순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소득인가? 시간인가? 안정인가? 성장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업계에서 지금 가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몇 년 뒤에는 어떤 능력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지 기준에 맞춰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교육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다기능이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지, 이 협력이 장기적으로 내게 어떤 결과를 남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은 몇 개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쌓여 몇 년 뒤의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 공장 안에서 그때부터 선택이 갈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찌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구조조정, 로봇, 전기차가 아니라 그때입니다. 즉,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순간은 해고 통보가 내려진 날도 로봇이 라인에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훨씬 이전 변화가 아직 위기처럼 보이지 않았던 시점에 이미 선택은 갈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난 뒤에야 왜 이렇게 됐을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공장의 사례를 보면 결과는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합이었습니다. 회사가 교육을 제안했을 때, 다기능화를 이야기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했을 때, 그 순간들은 모두 사소해 보였고 당장 삶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그 판단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들이 한 방향으로만 반복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잔인할 만큼 솔직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누가 더 성실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변화에 적응 가능한가, 누가 새로운 시스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과거의 성실함과 숙련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환산되는 하나의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장은 사람을 쌓아온 노동의 역사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고 선택의 갈림길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선택만을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 전기차 전환, 자동화 압박 속에서 현대차가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 결과는 더 큰 몰락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기업의 생존 논리가 개인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은 경영진에게는 전략이지만 현장 노동자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방치한 차에 모든 부담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조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업의 책임입니다. 변화에 적응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방식은 가장 쉽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동차와 전환으로 절감된 비용의 일부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이동 가능한 경로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고령 노동자에게 코딩을 배우라는 말 대신 그들이 가진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중간 단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기회 제공이 아니라 퇴출의 예고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부와 사회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를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다루는 순간 같은 비극은 다른 산업에서 반복됩니다. 제조업 전환기에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를 개인의 적응 실패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전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직 지원, 소득 보전, 지역 경제 재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울산의 사례는 한 도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셋째, 개인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유지된다는 공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는 곧 상대적 후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내 시장 가치를 높이는가? 이 다기능이 다른 회사에서도 통하는가? 이 협력이 몇 년 뒤 내게 어떤 위치를 만들어주는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최소한 결과 앞에서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현대차 공장 안에서 그때부터 선택이 갈리기 시작했다. 는 문장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IT 기업, 서비스업 현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조용히 던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위기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 협업, 역량 강화라는 부드러운 포장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지나칩니다. 결국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선택은 항상 위기보다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삶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림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